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복소 함수론이고요. 예, 일단 수업 진행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딱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예, 원래는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확인학습이 있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게 없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겨져서 오늘은 5시쯤 수업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공지할 건 질문을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질문을 받을 때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다음 카페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이버 카페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들 중에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해가지고 그 다음 카페 처음에 했던 다음 카페랑 주소는 똑같아요. 주소는 똑같은데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전공수학 배움터로, 그러니까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려면 전공수학 배움터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똑같이 질문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네이버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다음 카페 전공수학 배움터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용하시던 것처럼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수업에 대한 질문이든 임용에 대한 질문이든 여기에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서 심대원 팀 검색하셔서 하셔도 똑같이 받아들일 거고요. 그래서 질문은 인터넷 질문은 이 두 가지 다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수업 자료 같은 것들은 방문각 자료실에, 인강은 인강 자료실에, 그 다음에 직강은 직강 자료실에 올라오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함수론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실해석이랑 많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복소 함수론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냥 복소 해석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는 실해석이랑 많이 겹쳐요. 그래서 배우는 건 결국 미분 적분입니다. 미분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해석 함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분 배우고 적분 배우고 그 적분 가지고, 그러니까 미분 적분 배운 다음에 무한급수, 테일러 급수 배우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자체는 실해석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실해석이랑 별반 차이가 없으면 실해석이랑 구분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분 적분을 하다 보면, 그리고 급수까지 하다 보면 적분과 급수와의 관계에서 유수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그 유수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무언가들, 그 유수를 이용하면 적분 계산이라든지 그런 몇 가지 계산들을 실에서 계산할 수 없는 복소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고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수를 활용하는 게 복소 해석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니까 초반에는 그냥 실해석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정의해 나가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적분하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급수 정도부터 좀 이제 실해석이랑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비슷하다고 해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들 구분하는 거 중요하고요. 복소도 이런 표현은 조금 이상하지만 메인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나 대수처럼 증명이라든지 이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위주로 나오고 계산 위주로 나오는 과목이니까 그 유형별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것들 증명보다는 그런 계산 문제들을 좀 더 계산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다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적분을 하기 전에 어떤 과목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시작을 하면은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될 거고, 그러면 복소수 첫 번째 챕터는 복소 해석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용할 거에 대한 용어 정리들, 대부분 앞에서 했던 용어들, 실해석에서 다뤘던 용어, 위상수학에서 다뤘던 용어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복소수만의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 정의부터 볼게요. 복소수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대부분의 수 체계를 그렇게 증명하듯이, 예. 정수는 뭡니까? 유리수는 뭐예요? 실수는 뭐예요? 예. 자, 실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실수 집합의 원소다가, 예,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수 하나하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실수 집합이라는 걸 정의하고 그 다음에 실수 집합의 원소를 실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복소수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그렇게 집합론적으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정의해 나가는 거까지는 따지지 않을 테니까 실수까지는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수에서 복소수를 정의하라라고 하면은 흔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라는 수 체계가 완전히 완성되어 있으니까 대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실수에다가 실수는 이제 대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체죠, 그렇죠? 실수에다가 i라는 원소 하나를 추가시킨 대수적 확대체를 복소수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예, 복소수라는 거는 기하학적으로 보면 그냥 실수 평면이랑 다를 거 없잖아요. 실수 두 개가 있으면 복소수 하나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x 플러스 iy 형태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 근데 r 제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실수 평면이니까 뭐예요? 얘는 그냥 실수에 대한 2차원 공간, 벡터 공간으로 봤을 때 R2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벡터 공간은 기하학적인 이미지니까 합은 정의가 되는데, 합과 스칼라 구분 정의가 되는데 벡터끼리의 곱셈은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원소가 있으면 이 두 원소끼리의 합은 정의할 수 있지만 두 원소끼리의 곱은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복소수는 뭐예요? 실수의 곱셈을 그대로 확장시킨 곱셈의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 공간에다가 이미 정의되어 있는 합이나 스칼라 합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곱이라는 새로운 연산을 하나 더 준 그런 시스템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당연히 어떤 쪽으로 정의를 하더라도 그 두 개가 가리키는 성질이나 뭐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똑같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일단 이 방법보다는 그냥 이 방법으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복소수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실수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원소고, 그러면은 실수의 x좌표는 그냥 쓰고 y좌표는 i를 붙여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iy라고 쓰고, 그럼 이건 결국 x, y라는 하나의 점을 나타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곱셈을 굳이 따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곱셈에 대한 정의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x, y라는 두 개의 실수값이 정해지면 복소수가 정해지니까 첫 번째 성분을 실수 부분, 두 번째 성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하고, 기호로 z라는 복소수가 있을 때마다 실수 부분을 RE의 z, 허수 부분을 이미지의 z, IMZ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복소수 자체는 실수 평면 위에 하나의 점으로 정의를 하기로 했고, 그러면 실수 평면 위에 있는 점이 정해질 때마다 뭐가 됩니까? x좌표가 정해지고 y좌표가 정해져서 z는 x 플러스 iy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수 평면 위의 점이니까 또 어떤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점에서부터 이 점을 이은 이 선분의 길이, 그렇죠? 이 길이가 존재할 거고, 그래서 이 길이를 절대값 z라고 부르고 크기라고 칭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어렵죠, 그렇죠? 길이니까 식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를 씌운 녀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숫자를 정의했으니까, 뭐 숫자 정의하면 항상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는 같다라는 상등의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유리수 배웠을 때
중학교 때 유리수 배웠을 때 유리수의 상등 배웠고, 뭐 숫자는 아니지만 다항식을 배웠을 때 다항식의 상등 배웠고, 그런 것처럼 같다라는 거, 완전히 같다라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냐라는 얘기부터 해야 될 거고, 이건 당연히 R2의 원소로 정해져 있으니까 같다라는 건 점이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X좌표는 X좌표끼리 같고 Y좌표는 Y좌표끼리 같으면 복소수가 완전히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연산 얘기로 넘어갈게요. 덧셈은 똑같이 벡터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니까 벡터 합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벡터 합은 뭡니까? 성분끼리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곱셈은 어떻게 합니까? 성분끼리 곱하는 거는 뭐 정리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실수 곱셈에서의 자연스러운 확장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곱셈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뭐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보는 게 더 편하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실수 곱으로 분배 법칙이랑 그런 거 다 정의를 하되 i라는 녀석에 대해서만 곱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으니까 i라는 녀석은 실수랑 곱하면 그냥 실수에다가 i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되고, i끼리 곱해졌을 때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이런 성질을 가진 게 복소수 i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훨씬 편한데, 그거를 굳이 일반적인 폼으로 쓴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R2에서 곱셈만 정의하기로 했으니까 일반적인 x, y랑 뭐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할까요? x1, y1이랑 x2, y2의 곱셈을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는 뭐 앞으로 할 때도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x 플러스 i, y1 곱하기 x2 더하기 i, y2를 분배 법칙을 적용시킨 거니까 얘는 x1, x2 마이너스 y1, y2 플러스 x1, y2 더하기 y1, x2의 i, 이렇게 성립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좌표 표현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 성분은 x1, x2 마이너스 y1, y2, 허수 성분은 x1, y2 플러스 x1, y2니까 좌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곱셈을 R2에다가 곱셈을 정의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쓴 겁니다. x1, y1이랑 x2, y2를 곱하면 이거 이게 되더라. 근데 뭐 실질적인 계산은 우리가 흔히 하듯이 i 계산으로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형식적으로 복소수를 정의를 한 거예요. 뭔지 다 알지만 어쨌든 복소를 다루는 과목을 시작했으니까 형식적으로 복소수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는 얘기고,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방법을 정의를 하려면 이제 대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좀 깊이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무래도 벡터 공간이 조금 더 편하잖아요, 접근하기. 자, 그래서 그냥 이 방법으로 R2에다가 곱셈 연산을 주는 방법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곱셈 연산을 줬으니까 그럼 덧셈 곱셈이라는 연산에 대한 성질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뭐 그 성질은 다 알 테니까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그 다음 결합법칙 성립하고요.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덧셈 곱셈에 대한 분배법칙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덧셈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역원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항등원, 덧셈에 대한 역원은 간단하게 각 성분별로 마이너스를 취하면 돼요. 성분끼리 더하는 거니까. 자, 근데 곱셈에 대한 계산은 성분끼리 계산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성분끼리 계산한 게 아니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나눗셈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으니까 엄밀히 한다면은 x 플러스 iy 곱하기 뭐 a 플러스 ib가 1이 되게 하는 이 a, b를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면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분모 실수화하면은 실수화한 다음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누면 되고,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뭐 그냥 복소수 계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 알지만 중요한 개념인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켤레 복소수는 뭡니까? 그냥 x 플러스 iy의 켤레 복소수는 x 마이너스 iy가 됩니다. 그냥 허수 부분만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돼요. 뭐 이것까지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뭐 이런 걸 이렇게 정의하는구나 라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얘는 그냥 단순히 대수적으로 그냥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꿨다는 게 기하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R2에서 복소평면에서의 하나의 원소가 되니까 이 원소의 뭐가 되는 거죠? Y축만 바꾸면 여기가 Z면 여기가 Z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X축 대칭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X축 대칭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면 좀 문제가 간단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그 외의 틀은 뭐 그냥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되느냐? X축 대칭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켤레나 그냥이나 절대값은 그 크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좌표는 어차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로, 그러니까 절대 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로 나오게 될 테니까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x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대칭시킨 다음에 다시 대칭시키면 원래점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바에다가 켤레를 취한 거에다가 다시 켤레를 취하면 원래 자기 자신이 될 거고,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죠. 뭐 다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 주면은 당연히 다 아시고 금방 받아들이겠지만, 문제를 풀 때 가끔 안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올리면 좋은데 가끔 안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켤레 복소수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곱셈이 성립하면 나눗셈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나누거나 다 각각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한 거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의 합이랑 같고, 곱한 거의 켤레도 각각의 켤레의 곱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질은 뭐 문제 풀다 보면 가끔 써먹을 일이 간간히 자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 그냥 식을 주고 증명하라라고 하면은 당연한 얘기가 돼요. 그렇죠? Z 자리에 x 플러스 iy를 넣고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은 x 플러스 iy 더하기 x 마이너스 iy니까 허수 부분 날아가고 2분의 2x가 되어서 정확하게 실수 부분만 남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쓸 때는 그냥 실수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켤레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편할, 그러니까 켤레를 통한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할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켤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원래 Z랑 실수 부분에 대한 식으로 바꿔 쓰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식 자체는 풀면서 얘를 이용해야지 라는 건 좀 잘 안 떠오를 때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허수 부분도 마찬가지, 계산하면 똑같이 됩니다. 근데 실수 부분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허수 부분은 그냥 빼는 게 아니죠. 빼면은 복소수 i 부분이 남기 때문에 그 i까지 없애줘야지 허수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수 부분은 허수가 아니라 실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성분이 있는데 각각의 성분을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지, 이 i까지 포함한 전체의 허수를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2i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 이것만 조금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뭐 계산해보면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절대값 z제곱은 z 곱하기 z바. 자, 근데 이것도 역시 특히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3번 같은 경우도 켤레 복소수를 이용할 때 실수 부분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3번보다 훨씬 활용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근데 켤레 복소수를 일반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Z분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만약에 복소수가 원점에서 반지름이 일정한 원 위에 있다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Z제곱이 그냥 실수 R의 제곱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켤레 복소수가 그냥 주어진 Z의 역수랑 관계된 식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응용이 많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한 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 뭐 간단해요. 그렇죠? 어려운 건 없고 모르는 건 없습니다. 근데 떠올려야 될 때 안 떠오르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나온 김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성질이라고 더 중요한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더 많이 쓰이는 성질이라고 한다면 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뭐 이건 켤레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곱한 거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의 곱과 같더라라는 거고, 뭐 보여라라고 하면 고민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크기 계산할 줄 아니까 그냥 계산식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절대값은 어차피 양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네들이 같다는 거나 얘네들의 제곱이 같다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제곱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Z1을 A 플러스 I의 B, Z2를 C 플러스 I의 C 하면은 그냥 주어진 그대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Z1 곱하기 Z2는 AC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D 플러스 I의 AD 플러스 BC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크기는 그냥 계산만 하면 되죠. 크기 제곱은 AC 마이너스 BD의 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의 제곱이 될 거고, 근데 뭐가 되는 겁니까? 2AC BD 마이너스 더하기 2AD BC 이 부분이 날아갈 테니까 제곱만 남을 거예요. 그렇죠?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 D제곱 플러스 A제곱 D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그러면 A제곱으로 묶어주면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될 거고, B제곱으로 묶어줘도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될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Z1의 크기의 제곱이 될 거고, C제곱 D제곱은 Z2의 크기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확인이 됩니다. 단순 산수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복소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복소수랑 실수랑 다르다고 뭐 다르긴 다른 거죠. 어쨌든 복소수는 복소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이니까 복소 평면이나 뭐 실수 평면이나 기하학적 관점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집합에서 단지 곱셈이 정리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만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수 평면 위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원점과 그 점 사이의 거리를 절대값으로 크기로 세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평면에 있는 용어니까 점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직교좌표인 X성분, Y성분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극좌표. X축과 이루는 각과 원점에서 그 점까지 떨어진 거리. 이거 두 개만 결정을 하더라도 뭐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점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소 평면은 극좌표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좌표에 대한 표현을 극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극형식을 표현을 할 때는 그
크기와 편각을 이용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원점도 극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편각은 어떤 값으로 주어지더라도 상관이 없고 크기만 0으로 주어지면 돼요. 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원점도 극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원점을 극형식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극형식이라고 부르긴 할 건데 그냥 편의상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0이 아닌 복소수로 세팅을 할게요. 그러니까 0도 극형식으로 정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편의의 문제예요. 어떤 교재에서는 0을 포함을 할 거고 어떤 교재에서는 0을 포함을 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0을 포함하지 않는 걸로 선택을 한 거예요. 뭐 혹시 문제에서 극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극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점을 다루더라.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좀 교재마다 정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일반적으로이라고 말하기 위험하지만 어쨌든 제가 접해본 범위에서는 그냥 아예 0을 제외하고 정의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거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뭐 교재를 그렇게 많이 확인한 건 아니어가지고 뭐 어쨌든 자 일단 저희는 0이 아닌 걸로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0일 때는 극형식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근데 문제에서 나오면 그때는 그냥 받아들이고 다룰 거예요. 어쨌든 0일 때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0이 아닐 때만 생각을 한다면 항상 거리가 있을 테니까 이 거리를 R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모든 복소수 Z는 실질적으로 Z는 X 성분 플러스 I의 Y 성분이니까 X 성분은 뭐가 돼요? R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Y 성분은 R 사인 세타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I의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이 표현을 그냥 극형식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과 세타만 정해지면 복소수가 하나 정해지니까 복소수는 X 플러스 IY라고도 쓸 수 있지만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R 사인 세타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 늘상 쓰는 용어 얘 Z를 크기라고 했으니까 세타를 편각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Z가 주어질 때마다 이 Z의 편각을 ARG의 Z라고 기호로 씁니다. 자, 근데 극형식으로 표현하면은 문제가 뭡니까? 문제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약간 부자연스러운 게 뭐예요? 편각은 값이 유일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눠서 Z를 X 플러스 IY라고 주어지면은 복소수가 언제 같았습니까? 복소수가 같다라는 상등의 관점이 X, Y가 둘 다 같으면 복소수 자체가 같은 거고 복소수가 같으면은 X랑 Y는 항상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편각과 크기로 R과 세타로 표현을 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죠? 아무튼 어떻게 되는 거죠? R 세타가 같으면은 크기가 같고 편각이 같은 두 복소수는 정확하게 똑같은 복소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똑같은 복소수라고 해서 그 두 복소수가 크기와 편각이 항상 같냐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얘기할 수 없어요. 이 똑같은 Z에 대해서 만약에 이 편각을 뭐 편의상 4분의 파이라고 둘게요. 4분의 파이라고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 Z는 R의 코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I의 사인 4분의 파이라고도 쓸 수 있지만 어떻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R의 코사인 4분의 9파이 더하기 I의 사인 4분의 9파이. 그러니까 편각을 한 바퀴 돌리고 한 바퀴 돌린 다음에 한 번 더 간 걸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점을 여러 가지 편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ARGZ는 유일한 값은 아니다라는 게 하나의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몇 가지 성질이 실수랑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딱 봐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각이 같아지는 경우는 한 바퀴 돌고 같아지든지 두 바퀴 돌고 같아지든지 어쨌든 정수 바퀴 돌고 그 다음에 그만큼 더 가면 같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평각의 범위를 이만큼으로 제한을 하면, 뭐 물론 0에서 2파이로 제한을 해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0을 중심으로 하게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게 제한을 하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평각은 그 평각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절대값이 작은 값이 될 거니까 이 값을 주값 혹은 으뜸값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냥 신경 써야 될 것, 뭐 극형식이라는 말, 평각이라는 말은 좀 많이 써왔던 용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으뜸값, 주값, 으뜸값이라는 용어, 뭐 그래도 다른 용어랑 결합할 때는 주값이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값이라는 용어 기억해 주시고요. 뭐 별건 아닙니다. 평각 중에서 각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있는 각도를 주값, 으뜸값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그럼 극형식을 나타낸 김에, 뭐 어떻게 보면 유명한 공식이라면 유명한 공식이죠.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세타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자연대수 1을 가지고 2의 i 세타 승이라고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죠. 오일러 공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라면 2라는 자연대수를 먼저 정의를 하고, 정의하는 방법 알고는 계시죠, 그렇죠? 극한을 가지고. 그래서 2라는 자연대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복소수의 특징을 생각을 했더니 이제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한 거예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세타는 2의 i 세타 승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뭐도 정의를 해야 됩니까? 2의 복소수 승이라니까, 2는 실수니까 실수의 복소수 거듭제곱이다라는 연산도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산을 정의를 하고 2도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출발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일러 공식이 나온 거고, 그렇긴 한데 그냥 시스템을 세팅하는 의미에서는 이게 좀 더 편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2의 i 세타 승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당연히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정의를 이용해서 그냥 일반적인 실수의 복소수승, 이런 식의 거듭제곱을 지수를 정의를 하려고, 복소수에서의 지수 계산을 정의를 하는 게 좀 더 편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원래대로라면 정의가 아니라 공식인데, 그냥 시스템의 편의상 정의로 먼저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수승이라는 걸 우리는 정의한 적이 없으니까 다른 지수승은 모르겠는데, 2의 i 세타 승은 그냥 코사인 플러스 i의 사인 세타로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정의예요. 이 정의를 받아들이면 일반적인 복소수의 복소수승, 실수의 실수승을 얘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인데 왜 정의예요? 라고 하면은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원래 수학사적으로는 공식이 먼저 나왔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시스템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냥 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이거 하나입니다. 이 i 세타 승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세타, 이거 한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지수 형식을 나타냈는데, 이런 지수 형식을 가지고 뭐 몇 가지
이그잼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지수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예요. 중심이 Z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매개 변수 방정식을 구하라. 자, 그럼 지수 형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복소수 Z에 대해서 표현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중심이 Z0니까 Z라는 원 위의 점들은 Z0와의 거리가 R인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복소수 Z가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써라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쓰면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굳이 지수 형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수 형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절대값이 R이 되는 모든 복소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절대값이 R이 되는 복소수는 R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세타 형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여기서 세타는 뭐 모든 실수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그냥 주어진 범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 그럼 다 됐네요. 그렇죠? 그럼 Z라는 하나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원 위에 있는 점들은 Z0라는 고정된 복소수에다가 지수 형식 R의 E의 I 세타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선적분을 할 때, 적분을 할 때 원 위에서 적분을 하라라고 하면은 이 표현이나 이 표현 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알아두시면 좋고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한 공식이죠. 그렇죠? 사실 지수 형식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수 형식을 하면 덧셈은 굉장히 지저분해지지만 곱셈은 굉장히 깔끔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하면 뭐 앞에서 썼으니까 뭐 굳이 결과까지 쓰진 않을게요. 그러면 실수 부분, 그러니까 곱셈에 대한 식은 좀 지저분해졌어요. 그렇죠? X랑 A랑 Y랑 B랑 곱한 다음에 더하고 또 얘랑 곱한 다음에 더하고 뭐 곱한 다음에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이 좀 지저분해졌다라는 거예요. 대신 직교 형식으로 쓰면 덧셈은 굉장히 깔끔해지죠. 그렇죠?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고 대신 극형식 같은 경우에는 덧셈에 대해서는 이제 세타1, 세타2를 안다라고 해서 더한 거에 평각을 구하려고 하면 뭐 좀 지저분해지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긴 한데 곱셈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굳이 다시 쓰진 않겠습니다. 크기는 크기끼리 곱하면 되고 편각은 편각끼리 더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Z1 곱하기 Z2를 하라라고 하면은 Z1, Z2의 크기를 그냥 곱하고 뭐 이거 크기는 크기끼리 곱하면 되는 거는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렇죠? 절대값 Z1, Z2는 절대값 Z1 곱하기 절대값 Z2가 되더라. 이 얘기는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크기는 크기끼리 곱하면 되는데 편각은 편각끼리 더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뭐 확인할 필요가 없긴 할 것 같은데 뭐 그냥 뭐 별거 아니니까 한번 해볼까요?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Z1, Z2는 R1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I의 사인 세타 1 곱하기 R2의 코사인 세타 2 더하기 I의 사인 세타 2가 될 테니까 얘는 R1, R2 곱하기 이 두 개의 곱이에요. 근데 복소수의 곱은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곱하기 분배 법칙 적용하면 실수 부분은 또 i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그 다음 허수 부분은 플러스 i의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더하기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는 삼각함수 공식에 의하면 그냥 코사인의 세타 1 더하기 세타 2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더하기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는 사인의 세타 1 더하기 세타 2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곱하기 R1, R2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양수 곱하기 코사인 뭐 더하기 I의 사인 뭐니까 극형식으로 여전히 표현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극형식으로 봤더니 크기는 두 개가 그냥 곱한 게 되는 거고 평각은 두 개를 더한 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곱셈이라는 거를 계산할 때는 그냥 크기랑 평각으로 나눠서 볼 수 있으면 훨씬 쉽게 따져줄 수 있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주어진 코사인 세타 더하기 i의 사인 세타를 n번 거듭 제곱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걸 n번 곱한다는 얘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크기는 여전히 거듭 제곱이 될 거고 편각은 n번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n번 거듭 제곱하면 코사인 n 세타 더하기 i의 사인 n 세타로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그젬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1994년도 굉장히 옛날에 나왔던 기출 문제이긴 한데요. 자. W가 코사인 20도 더하기 I의 사인 20도일 때 1 플러스 2W 제곱 더하기 점점점에서 18W 18승까지의 합의 크기의 역수를 구하라 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뭡니까? W 제곱 더하기 점점점에서 W의 거듭 제곱을 계속해서 더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W라는 게 뭐예요? 코사인 20도 더하기 사인 20도니까 W의 n승은 아까 뭐라고 했죠? 평각은 그냥 더해지는 거니까 코사인의 n의 20도 더하기 사인의 n의 20도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0도라고 쓰는 것보다는 18분의 2파이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라디안으로 쓰는 게 도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우니까 아무튼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W의 n승이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n이 18이 되면 그러면은 약분될 테니까 코사인 2파이 더하기 i의 사인 2파이가 되어가지고 정확하게 1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W는 18승을 하면 처음으로 1이 되고 그 전에는 1이 되는 거듭 제곱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덤으로 뭘 할 수가 있어요? 17승까지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뭐 이건 간단하게 (1을) 넘겨준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둘 중 하나가 0이라는 건데 W가 1은 아니니까 1부터 W 17승까지 더한 게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결과는 뭐예요? 등차수열 곱하기 등비수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합을 구하는 거는 뭐 고등학교 때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1990년대에는 이거를 이용해서 물어보는 기출이 좀 많았어요. 요즘에는 별로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거니까 뭐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뭐 실제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러니까 수열의 급수의 기본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17승까지 합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J니까 W 더하기 2W 제곱 더하기 점점점에서 18W 18승인 거니까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W 18승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그냥 W 18승 없애고 18이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얘의 절대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궁비만큼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WS는 W 제곱 더하기 2W 3승 더하기 점점점에서 17W 18승 더하기 18W 19승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밑에 걸 빼면 1-W의 S는 W 더하기 W 제곱 더하기 점점점에서 W의 18승까지 더해주고, 그 다음에 18W의 19승인데 W의 18승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18W라고 해주면 되겠죠. 더하기가 아니고 빼줬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1부터 W 17승까지 합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W의 S가 마이너스 18의 W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S는 1-W분의 마이너스 18의 W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절대값 S분의 1이니까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18W분의 절대값 1-W가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근데 W의 절대값은 얼마입니까? W 자체가 코사인 20도 더하기 I의 사인 20도니까 그 크기가 1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W의 절대값이 1이란 얘기가 되고, 그거에 18배를 하면은 그냥 18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결국 1-W의 절대값이 얼마냐? 이것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1-W의 절대값은 18분의 1의, 그러니까 1-W의 절대값은 말 그대로 여기서는 그냥 주어진 거 정의 그대로 쓰겠습니다. 절대값을 구할 때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알면 절대값을 구할 수 있는데, W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알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뭐가 됩니까? 루트의 실수 부분의 제곱. 실수 부분이 뭐예요? W는 코사인 20도인데 거기에다가 1-W니까 1-코사인 20도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이 1은 허수 부분에 영향을 못 주니까 그냥 사인 제곱 20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계산하면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20도 사인 제곱 20도도 1이 될 테니까 2 마이너스 2 코사인 20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2 마이너스 2 코사인 20도 나올 거고, 그럼 얘는 또 삼각함수 합공식 이용하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20도니까 이거는 반각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20도가 2 곱하기 사인 제곱 10도가 될 거예요. 반각공식 이용하면. 자, 그러면 얘는 4 사인 제곱 10도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빠져나오면 9분의 1의 사인 10도가 되겠죠. 그렇죠? 사인 10도는 양수니까 이렇게 써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수 형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지수 형식이 유용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쓰겠지만, 일단은 곱에 대한, 특히 이제 곱이 편하다는 얘기는 똑같은 걸 거듭 제곱한 거를 따지기가 좋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반대로 그러면은 Z에 n승하면 A가 되는 Z는 뭐가 될 것인가? 예, 거듭제곱 근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뭐 x의 제곱이 2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실수해서 이렇게 따졌던 것처럼 복수에서도 거듭제곱해서 a가 되는 그 z는 뭐가 될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직교좌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직교 표현보다는 여기에 있는 극형식의 표현을 이용하는 게 거듭제곱 근을 따질 때 훨씬 좋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거듭제곱 근에 대한 얘기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